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부자가 되시려면 부자들의 조금 특징들을 벤치마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은퇴 8년차 전직 금융맨 송영욱입니다. 제가 은퇴 전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했고요. 은퇴 후에는 투자 관련 책도 쓰고 강의도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 교육을 했었고요. 기업에서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은퇴 관리나 자산 관리 그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요. 한 10,000명 정도의 고객을 상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꽤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특징을 찾아보자면은 첫 번째는 자기 목표가 확실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분이 10년에 10억 만들기라는 자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월급으로 봤을 때 절대 10년에 10억 모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10년에 10억을 모아서 지금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은 대부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한다는 거죠. 제가 첫 직장이 동대문에서 근무했는데요. 동대문에 오시는 저 고객 중에서 구두 닦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구두도 닦아주고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두를 매일 아침마다 닦아주셨는데 그분은 매일 저축을 하십니다. 그날 번 돈을. 그래가지고 이분도 자산이 저희는 나중에 알았는데 10억이 된다는 동, 20억이 된다는 동 아주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행마다 각 억 단위로 저축이 있었어요. 그분이 구두 닦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 번째는 자산 세팅을 잘합니다. 부자들은요 수익과 투자, 지출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수입이 높아야 되고 투자나 저축이 많아야 되고 지출은 좀 적어야겠죠. 그런데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부자가 되시려면 이런 부자들의 조금 특징들을 벤치마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만 열심히 하고 행동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이 삼성전자 직원이었는데요. 그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러 왔었어요. 제가 증권사에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살만한 가격대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도 삼성전자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아니까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적극 추천했는데 자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하고 앞으로 전망을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을 멈칫멈칫한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또 전화를 해서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살 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안 좋은 점도 회사에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좋은 점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 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20배가 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할 때까지 결국 삼성전자 주식을 못 샀거든요. 결국 행동하지 못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만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누구는 집 샀는데 나는 집도 없고 누구는 외제차 샀는데 외제차도 없고 누구는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의 행동만 부러워하고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것만 보고 자기는 그 도전이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도전해야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과거에 집착해요. 나 때는 어쨌다, 왕년에 내가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하고 미래는커녕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급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다 일들이 있고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세팅, 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산 세팅의 방법들을 실천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월급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팅이란 말이 목적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을 세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출근을 9시에 한다, 퇴근을 5시 반에 한다. 그러면 출근 세팅, 퇴근 세팅이 딱 된 거잖아요. 그럼 세팅이 딱 되면은
그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하게 되죠. 내가 전날 술을 먹건 아니면 늦게 잠을 자건 9시 출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반드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월급도 가만히 놔두면 잘 관리할 수 없지만 월급을 세팅을 하면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급 세팅이란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이나 투자, 지출의 비중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월급 세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월급 통장에서 저축도 하고 카드 대금 같은 것도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한 통장에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출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통장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은 수입 통장 따로, 투자 통장 따로, 지출 통장 따로 만들어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 통장에는 내 월 수입만 입금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통장에서는 수입 통장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투자만 될 수 있도록 통장을 하나 또 만들고, 또 나머지를 지출 통장에 지출 세팅할 수 있도록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목표 비중을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월급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있을 거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매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400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으로 한 8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다. 그러면은 한 480만 원 정도가 자기의 수입이 되겠죠. 그것을 수입 통장에다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일단은 수입 통장에 넣고, 수입 통장에서 또 일부를 투자 통장에 50% 240만 원 넣고, 또 나머지 240만 원은 지출 통장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통장에 넣은 돈은 반드시 각각 적금이나 펀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에 바로 자동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지출 통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만약 240만 원이라면 240만 원 가지고 카드 결제도 하고 경조사 비용도 지출하고 쓸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투자를 먼저 하고 지출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자는요,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먼저 비중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은 수입 통장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투자 통장, 또 일부를 지출 통장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한 통장만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 내가 투자 저축하는 게 얼마인지 통장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고, 지출하는 게 얼마인지를 지출 통장만 보면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 한 통장에서 한다고 하면은 투자와 지출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을 이렇게 분리하면은 매달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얼만큼 자산이 늘어났고 또 쓴 돈은 내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수입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 세팅을 하려면 일단은 내 월 수입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월급의 120%,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현재 수입의 120%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월급의 20%는 제가 별도로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월급 외에 항상 20% 이상을 계속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잡이나 맞벌이를 통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면 아무래도 투자 되는 게 빨라지겠죠. 이게 아주 단순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친구는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승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직장 끝나고 나서 투잡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지금 있는 수입을 계속 고수만 한다고 하면 절대 수입이 늘어나지 않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수입 세팅은 자기 현 수입의 한 120% 정도를 잡아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더 높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좀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130%, 150% 잡아도 되는데, 저는 한 120% 정도는 수입 목표로 잡아서 그 실행 방법을 성과급이나 아니면은 맞벌이나 투잡을 실행을 해서 좀 시작을 해봐라. 물론 처음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가면 커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잡으로 했던 책 쓰기나 강의 같은 것이 지금 본업이 돼서 회사를 안 다녀도 자연스럽게 수입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이드 잡을 좀 가져가는 것도 수입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12월 말에는 이런 것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월 목표 비중이 500이었다면 내년에는 550, 그 내후년에는 뭐 600,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서 수입을 높여가는 목표 비중과 실행 방법을 실행하면은 누구든지 수입은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벌면 너무나 좋겠죠.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에는 시간도 들이고 나도 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부자 되는 또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 세팅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투자 세팅은 단순하게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세팅도 목표 비중을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정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수입의 40% 투자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내가 월 수입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은 무조건 투자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 30대 결혼하기 이전인 분들은 투자 세팅할 때 투자 비중을 한 5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저것 쓸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50% 이상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저는 잡았는데 이건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 세팅할 때 어떻게 투자 세팅을 해야 되느냐 잘 모르시면은 저축형 상품 50%, 투자형 상품 50%.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축형 상품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이 안 깨지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투자형 상품은 펀드나 주식처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투자형 상품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축형 반, 투자형 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축형 상품에서 조금 수익이 날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형 상품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형 상품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도 3년, 5년, 10년 가면 투자형 상품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종잣돈 마련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저축형 상품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자산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과 수익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말 12월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세팅을 할 때 자기의 투자 상향이 어떤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원금 깨진 거 죽도록 싫어하시는 분들,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돈 깨지면 잠도 못 자시는 분들, 피 같은 내 돈 손해보는 것은 너무 싫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거든요.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도 한 3% 내외, 예금금리 수준 있죠. 손해를 본다고 해도 3%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90% 아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분들은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한 90% 정도 가져가고 투자형 상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주식이나 펀드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이분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소득을 높이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로 이분들은 자산을 증식시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높이는 거.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거나 투잡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높이거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게 좋겠고 금융상품 쪽으로 보면은 절세 상품, 가능하면 세금 안 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만약 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 했을 때 정기적금 30만 원. 정기적금도 아무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ISA라는 비과세 통장이 있거든요. 모든 금융기관에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다가 정기적금 3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채권형, 주식형도 있는데 주식형은 깨질 수 있으니까 채권형은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니까 채권형으로 한 30만 원. 그러면은 연금저축은 또 매년 16.5%씩 세금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에 12회 1년 동안 넣으면은 360만 원이잖아요. 360만 원에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품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상품이고요. 채권 혼합형으로 좀 권하고 싶은데 채권이 한 70%, 주식이 한 30% 이하 이렇게 된 상품이 채권 혼합형인데 이 상품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금저축과 같이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야 될 상품이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ETF, 그러니까 펀드죠. 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하는데 ETF에 한 10만 원 정도 넣으시면은 위험 회피형이신 분, 보수적인 사람들의 세팅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냥 본업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투자 수익률 때문에 막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지 나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소득 증대에 열심히 하시면은 부자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두 번째는 좀 공격적이신 분들, 보통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위험 선호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격적인 투자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데 예금 금리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위험 선호형 공격적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산 배분은 저축형 상품은 10%, 또 수익성이 좋은 투자형 상품은 90% 정도 배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위험 관리를 잘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투자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더 깊게는 파생 상품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좀 많아야지 운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도박하듯이 운에 맡기지 마시고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산 투자 방법이
방법이라든지 분할 투자 방법이라든지 장기 투자 방법,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지 방법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펀드나 주식,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매월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짜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형 펀드에 한 30만 원. 요즘에 뭐 성장형 펀드, 뭐 바이오 펀드라든지 반도체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장형 펀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형 펀드,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월배당 ETF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런 배당형 펀드도 한 30만 원 들만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만 원, 10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 리츠 상품에 3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펀드, CMA 같은 단기 펀드에 한 10만 원 정도 넣어놨다가 긴급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투자를 더 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물론 조금 약간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은 매월 적립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돈이 깨지지는 않고요. 또 장기로 갔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런 위험 선호형 세팅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의 그런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성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50대 50을 하다가 내가 조금 투자형에 가깝다 그러면 투자형 비중을 높이고, 나는 조금 안정형에 가깝다 그랬을 때는 저축형 상품, 안정형 상품을 늘리면 되겠죠.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돈은 매월 벌고 있는데 항상 쪼들리면서 살죠. 내가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고, 내가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작년보다 더 쪼들린 것 같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쪼들리는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예전에 쓰지 않았던 소비품들이 많았죠. 제가 젊었을 때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 많은데,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잘 살면서 필수적으로 쓰는 소비품들이 많아졌죠.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돈은 벌어도 계속 쪼들리며 하는 거죠. 그래서 지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쪼들린 것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는데 쪼들려지지는 않죠.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지출을 내가 얼만큼 할 것이냐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지출 세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월 수입의 60%만 지출한다. 내가 5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300만 원만 지출하고 300만 원 이상은 절대 나는 지출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미리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벗어날 상황이 되면 아예 쓰지를 않는다.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안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돈의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투자 세팅하면서 자동이체 다 시켜버리면 돈이 남는 돈이 딱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쓰는 거죠. 그거 다 쓰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야 지출 세팅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지출 세팅 내가 월 300으로 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고비용이나 비효율적인 소비는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출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큰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잘한 돈 안 나가게 하는 건 중요한데, 진짜 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과도한 지출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을 그렇게 크게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어떤 보험 소비자 연맹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료가 한 10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는 거죠. 물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게 내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을 봤더니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3만 원이란 말이 진짜 맞는 조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어떤 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는 한 친구가 자기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잘못 가입한 것 같다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친구의 보험을 봤더니 매월 80만 원씩 냅니다. 보험료를 80만 원씩 내는데 8년을 냈는데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보험은 보장도 되고 재테크 상품이라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그래서 이 상품은 퓨전 상품, 그러니까 보장도 되고 투자도 되는 그런 상품이라서 보험을 여러 개 들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들면은 다 된다, 그러면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품의 보장 내역을 봤더니 납입 기간은 999년,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험 기간 999년, 이건 이제 사망해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000만 원 플러스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적립한 돈에다가 1000만 원 더 주는 거니까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매월 80만 원 내가지고 8년 후에 봤더니 원금 7680만 원 정도 냈는데 해약 환급금 봤더니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600만 원 정도가 아직도 손해야. 이 친구가 가입할 때는 이 돈을 모아서 빨리 1억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은커녕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이 보험을
보험을 제대로 세팅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해줬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이 친구가 80만 원씩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거 변액보험을 해약하고 저렴한 보장성 보험 한 26,5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77만 3,500원은 정기적금을 해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비보험이 한 9,950원 정도 나왔고요. 상해보험은 6,250원, 질병보험은 1,3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총 3개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26,500원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 77만 3,500원 그냥 적금, 국민은행에 적금 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26,500원으로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장 금액은 아까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되면서 20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이 친구 조금 전에 8년 동안 보험 가입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8년 후에 8천만 원이 넘는 종잣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보험 해약하고 80만 원짜리 변액보험 해약하고 이렇게 세팅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600만 원이 손해인데 이거 보험 해약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래도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변액보험으로 10년 동안 납입하면 보험료만 1억이에요. 20년 후면은 보험료만 2억, 30년 후면은 보험료만 3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이나 노후 예상자금은 하나도 없죠. 죽을 때만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 26,500원 3개 넣고 적금에 77만 3,500원을 지금부터라도 넣으면은 10년 후에 보험료는 3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20년 후에는 600만 원, 30년 후에는 900만 원. 물론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억 단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적금은 아까 77만 3,500원씩 적금을 넣으라고 했죠. 그것이 10년 후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년 후면 2억 4천, 30년 후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 아까 7천만 원 된다 했죠. 물론 600만 원이 손해냈지만 그래도 해약해서 다시 예금에 넣으면은 10년 후면 1억, 20년 후면 1.3억, 30년 후면 1.7억.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10년 후에는 2억 1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3억 7천만 원, 30년 후에는 5억 8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80만 원 보험 세팅만 했을 뿐인데 노후자금 5억 8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가져가면은 이런 것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가입할 게 아니라 자기 현실에 맞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성이 큰 보장 중심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 절세 목적으로 보험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이 좋지만은 아직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성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적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에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렴한 보험은 인터넷상에서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자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식을 한 명만 낳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3명, 4명 그렇게도 낳았었는데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최근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서울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98만 원, 거의 100만 원 돈 된다는 소리죠.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만약에 자식이 2명이라 그러면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매월 한 400에서 600만 원 들어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과도한 자식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은퇴관리 전문가들이나 금융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자녀의 그 사교육비를 월급의 10%까지만 쓰자. 지금은 한 20%, 30% 쓰고 있거든요. 한 10%까지만 쓰자. 왜냐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 본인도 노후 준비를 못 하고요. 자녀도 그걸로 인해서 물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겠지만은 자식 투자해가지고 그 자식이 진짜 원하는 만큼 공부를 진짜 1등하고 2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지만은 모든 애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좀 적절하게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호불호가 있겠죠. 자식을 진짜 중요시하는 분들은 자기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자녀가 크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럴 때 또 준비된 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면서 가난해져 버리면은 나중에 실버푸어까지 이어지고 자녀도 또 비슷한 생활을 하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보니까 우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한 50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2만 원에 한 10%, 한 50만 원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교육비를 월 소득의 10% 그러니까 50만 원만 쓴다고 하면은 아이 졸업할 때 2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사교육에 쓰고 50만 원을 만약에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하면은 애가 대학 졸업할 때 1억 2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ETF와 같은 성장형 펀드에 넣는다고 하면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억 4천 3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진짜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중간 정도 할 수도 있고 좀 밑바닥에서 놀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많이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진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중에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행복 방정식에 의하면은 행복은 욕망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다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돈이 많아도 욕망이 굉장히 크면은 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돼야지 행복한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욕망이 너무 많으면 또 그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좀 적더라도 욕망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금액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돈이 좀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돈을 많게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벌고 싶다, 돈 많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운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월급 세팅입니다. 월급 세팅이라는 것은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을 미리 범위를 정해놓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정하지 않으면 안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축을 매달 200만 원씩, 적금에 100만 원, 펀드에 100만 원 이렇게 자동이체 시켜버리면 그 돈 들어온 날 자동이체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일부러 펀드를 깨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는 상황, 결국 돈을 모으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월급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0대가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뭘 벌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월급 세팅 한 3년만 실천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면은 투자 세팅으로 돈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지출 세팅으로 욕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자산이 불려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